적정하게 내는 게 중요해요. 왜냐? 4대 보험은 세금은 아니지만 준조세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돈을 버는 사람은 당연히 많이 내는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이 못 버는데 많이 내기 때문에 적절하게 이제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국민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부가 시스템에 좀 그런 오류? 차이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건강보험료 부과 시스템 자체가 이제 보수 월액 기준이라고 해서 내가 뭐 월급을 200만 원 받게 되면 200만 원 기준으로 7.09%가 이제 사업주랑 근로자가 나눠서 반반씩 부과가 되는 시스템인데 급여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 있죠. 이자, 배당, 임대, 뭐 기타 등등의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게 되면 소득 월액 기준으로 건보료가 책정이 돼요. 근데 이게 원래는 7,200만 원이었는데 다시 3,400으로 줄고 다시 2천만 원까지 이 공제액이 줄었어요. 연간 공제액이. 그러니까 뭐 과거에는 이제 7,200만 원일 때는 급여소득 외에 월 600만 원의 뭐 임대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건강보험료 할증이 하나도 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냐? 그런 게 아니라 연 2천만 원. 이게 한 165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건강보험료가 할증이 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놨다.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단계적으로 축소가 돼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건강보험료를 조금, 건강보험료를 포함한 4대 보험료를 좀 줄이고 싶다고 하면, 법인으로 좀 법인으로, 내가 이제 급여를 어느 정도 받는다고 하면 훨씬 더 이제 절세라는 표현은 맞진 않지만 어찌됐건 금액을 줄일 수는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고요. 지금 2024년 기준으로는 이제 근로자하고 이제 사업주가 합해서 7.09%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공제액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법인에 대한 잘못된 판단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저는 이제 요즘에는 첫 단추가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부동산 투자를 했을 때는 법인이고 뭐 개인이고를 떠나서 개인 양도세가 몇 프로인지도 모르고 그냥 투자를 했으니까 그 정도로 무지한 상태에서 저는 투자를 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몇 건 그 당시만 해도 개인 명의로 투자를 하더라도 세법적인 그런 페널티가 없었기 때문에 뭐 취득세 중과라든지 양도세 중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개인 명의를 가지고 많이 투자를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명의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내가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거지 같다는 표현을 하면 좀 그렇죠. 좀 되게 좋지 않은 그런 주택을 개인 명의로 사서 기존에 있는 강남에 있는 주택에 비과세를 날린다든지 아니면 그런 1억짜리 뭐 주거용 오피스텔 때문에 비과세가 날아간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부동산 사업은 좀 논외로 하고요. 부동산은 첫 단추를 반드시 잘 껴야 됩니다.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아, 개인 명의로 공시가 1억 이하 주택을 잘못 샀는데 나는 이거를 법인으로 좀 넘기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왜 그러냐? 당연히 그냥 법인으로 사면 되는데 이거를 개인 명의로 계속 채수를 늘리다 보니까 내가 본인이 살고 있는 우량한 주택에 비과세가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는 처음에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가 역시도 내가 상가를 매입을 하고 운이 좋게 6개월 이후에 매도가 가능했어요. 근데 쉽게 못 팔겠죠? 왜냐? 양도세가 50%입니다. 근데 법인으로 갖고 있었다고 하면 2억 이하는 9%만 내면 되기 때문에 뭐 법인세 9%만 내면 되죠. 그러니까 50%랑 9%랑 비교를 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부동산을 투자할 때는 적어도 법인에 대한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적어도 개인으로 하는 게 유리한지, 법인으로 하는 게 유리한지,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무조건 개인으로 하는 게 유리하냐? 무조건 법인으로 하는 게 유리하냐?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무인 아이스크림이라든지 뭐 다양한 그런 뭐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 고려해야 될 게 소득세랑 부가가치세 이런 여러 가지를 같이 고려를 해서 명의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뭐가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세무 대리인하고 상의를 해서 좀 결정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합니다.
법인 유지 비용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법인을 설립하는 것 자체가 법인 투자의 중요성을 따지면 1도 안 됩니다. 100 중에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법인 설립은 그냥 돈만 주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취득세 중과를 벗어나기 위해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에서 설립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본적인 지식은 필요하지만 법인을 설립하는 것 자체는 돈만 내면 그냥 뭐 내일 모레면 설립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법인 등기도 제가 24시간 만에 법인 등기하고 사업자 등록까지 발급한 경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 설립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된다. 하지만 법인을 설립하면 그때부터 고정비라는 게 나갑니다. 뭐 비상주 사무실 많이 하죠. 그래서 비상주 사무실 임대료, 법인 등기, 그다음에 기장료, 그리고 조정료, 뭐 이런 비용들이 많이 나가게 되는데 이거를 그러면 내가 먼저 하는 게 맞냐 아니면 뭐가 맞냐? 이거는 따져봤을 때는 저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고 봐요. 왜냐면 법인을 설립하면 거기에 맞는 지식과 경험이 생겨서 올바른 명의로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법인을 또 설립하지 않으면 그냥 내가 이거를 쓸데없는 개인 명의로 활용해서 법인을 만들어서 유지하는 비용보다 훨씬 더 큰 시행착오를 겪는 사람들을 진짜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내가 투자 물건이 결정되면 그 전 1주, 2주 전에 바로 레디를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저는 그냥, 월에 뭐 몇만 원씩 뭐 나가는 거는 뭐 그냥 투자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여져요. 법인에 대한 공부도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저조차도 법인을 설립하고 뭐 제가 강의도 하고 있지만은 제가 모든 강의 내용을 다 알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조차도 계속 끊임없이 공부하고 그리고 전 세무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무사님한테도 많이 이제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홈택스에도 질의하고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끝내고 뭔가 투자한다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근데 이제 투자를 할 때 처음에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의라는 걸 듣게 되는 거고 제 강의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저 사람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굉장히 어렵다. 뭐 그런 소리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거시적으로 한번 딱 공부하는 건 중요해요. 그래야 중간중간 흑도가 이건 조심하라 그랬어. 이건 조심하라 그랬어. 이거는 딱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제 그때그때 세무사님하고 상의를 하면서 하면 되는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가 한 달에 무려 10에서 15만 원 정도 기장료를 내는데 세무사님이 직접적으로 뭐 컨설팅을 해주거나 뭐 투자의 방향성을 제시해 준 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냥 단순 기장을 해주는 거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모르는 거를 질의했을 때 답변을 해주는 그 정도 수준인 거지 뭐 기장료를 10만 원, 15만 원 내서 무슨 뭐 몇백만 원씩 내는 것처럼 그렇게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내가 공부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여기 혹시 세무사님 계시면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장기적인 목표를 일단 세워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뭐 일시적 2주택 전략을 할지 아니면 1주택 플러스 매매 사업자를 할지 아니면 1주택 플러스 뭐 임대 사업자 플러스 뭐 주거용 오피스텔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전략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직장으로 이제 제약이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뭐 겸업금지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임원으로만 안 하면 되고 임원이 아닌 주주 즉 주식으로만 갖고 있으면 이제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문제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모 형제나 뭐 친구 등 뭐 명의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데려와서 활용을 한다고 하면 훨씬 더 괜찮고요. 그리고 법인을 운영한다고 해서 무조건 급여를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급여 뭐 대표이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개인 명의로 투자하는 건 개인 명의로 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법인 명의로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법인으로 명의를 분산하는 방법이 있고 시간을 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를 동시에 하면 할수록 절세할 수 있는 확률이 확실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 개인 명의로는 내가 가만히 있어도 근로소득 무조건 연봉 5천만 원 받아야 되고 임대소득 3천만 원 받아야 되고 배당소득 2천만 원을 받아야 돼요. 내가 돈을 받지 않는 한
무조건 받아서 소득으로 다 잡힌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명의를 분산한다고 하면 나는 급여 소득은 못 바꾸니까 5천만 원 개인 소득으로 받고 나머지 뭐 배당, 이자, 뭐 기타 그런 소득은 다 법인으로 분산해서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 개인의 그 소득세율이 할증이 될 이유도 없거니와 명의도 분산하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절세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비용 처리는 별로 중요하진 않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뭐 상세한 걸 얘기를 하진 않을 거고, 비용 처리를 할 때는 뭐 다양한 방법으로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어, 비용 처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돈을 버는지가 먼저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뭐 가장 기본이 사실 인건비거든요. 그러면 인건비로 비용 처리를 하는데, 이게 왜, 뭐, 당연히 가장 기본이자 가장 파워풀한 것 중에 하나예요. 이제 이걸 듣고 이제 우리 문멘토님 뭐 후기도 쓰고 그러면 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파일을 제가 만든 파일을 문멘토님한테 드릴 거거든요. 한번 보면 내가 내 법인에서 아, 다시 얘기할까요? 내가 내 사업을 개인 명의로 한 번에 하는 것보다는 법인으로 운영을 해서 내 법인에서 급여를 받을 때 얼마나 절세가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내가 연간 소득이 3천만 원이다. 라고, 연봉 3천이에요. 그냥 쉽게 말하면. 3천만 원 받을 때 이게 소득 세율하고 4대 보험을 다 합치게 되면 부담 세율이 실질적으로 12.3%예요. 그러면 내가 연봉 6천만 원을 받으면 18.2%고 연봉 1억 2천을 받으면 24.8%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냐? 이게 내가 법인이 당기 순이익이 2억까지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위에서 받았던 이 3천만 원의 연봉을 다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법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법인 입장에서는 3천만 원 비용 처리하고 이제 법인에서 50% 내는 그 4대 보험을 또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법인에서 절세할 수 있는 거는 얼마일까요? 325만 원이에요. 그러면 개인은 세금을 369만 원 내고 법인이 절세하는 게 325만 원이 내니까 내가 내 법인에서 수익이 나면서 세금을 9%만 내면서도 이제 내 개인 명의로 이제 급여로 가져오게 된다고 하면 실질 세율 자체가 이거 뭐 낙서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낙서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다시 이어서 하면 실질 세율 자체가 1.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1.5%가 세금입니까? 거의 안 내고 법인에 있는 돈을 개인 명의로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실질 세율 자체가 5.6, 7.3, 8.6 내가 그 매월 700만 원씩 가져오더라도 10.2%밖에 세금을 내지 않는 거예요. 전체 개인하고 법인하고 합쳤을 때. 그러면 한 명이 이렇게 비용 처리했을 때가 그런 거고 만약에 한 명이 8,400원을, 한 명이 6천만 원을 한꺼번에 처리하면 7.3%죠? 근데 나 혼자 급여를 6천만 원 받는 게 아니라 내가 3천, 와이프가 3천 이렇게 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는 1.5%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명의를 분산하고 시간을 분산하면 좋아요. 같은 이익이라도 올해 내에 다 비용 처리를 하게 되면 세금이 올라가는데 이거를 2년에서 나누고 3년에서 천천히 나눠서 비용 처리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절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소모품도 당연히 비용 처리가 당연히 되는 거고요. 접대비, 복리후생비 당연히 됩니다. 뭐 부고장, 뭐 청첩장 이런 거 다 됩니다. 이제 차량도 마찬가지로 비용 처리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저도 예전에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당연히 개인 명의의 차로 이제 차를 탔었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 법인 명의로 차를 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게 중요한 거는 이제 비용 처리 자체도 저는 제가 뭐 병원을 간다든지 뭐 사적으로 쓰는 거 외에는 다 법인 비용으로 쓰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차 타고 기름값 넣고 밥 먹고 뭐 이동하고 톨비 내고 기타 모든 대부분의 비용들을
다 법인카드를 활용하기 때문에 내가 꼭 급여로 빼오지 않더라도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서 법인에서 이익 잉여금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거를 다양하게 뺄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집에 차가 두 대가 있는데, 다 법인 명의로 다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거시 경제 사이클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지금 현재 사이클을 보면 어떨까요? 되게 애매한 사이클이죠. 근데 이제 2020년 저는 이제 12년도부터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때는 막 강제로 막 그 부동산 경기가 꼬꾸라지거나 그런 건 없었고 완만하게 오르고 급속히 오르고 이런 것만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부동산은 무조건 사면 돈을 버는 시장이다라고 잘못 알고 있었죠, 저도. 근데 많은 사람들이 10년 동안 불황기가 없었던 불황기를 경험하지 못했었던 사람은 2022년 6월을 기점으로 해서 부동산이 급락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2022년 2월부터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이제 그게 시작이 됐거든요. 불황이. 그래서 금융으로 시작했던 게 뭐 실물 경제에도 영향을 주고 부동산 경기도 영향을 줬기 때문에 지금 2022년도부터 지금 2년 거의 반 동안이 암흑기입니다. 물론 중간중간 뭐 13 대책부터 포함해서 여러 가지 뭐 그런 정부에서 규제를 풀어준 게 살짝 있지만 거의 미비하고 지금 정고점을 회복한 단지는 서울의 일부 단지에 불과하지 서울만 벗어나도요. 제가 이따가 스카이키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정고점을 회복한 단지가 별로 없어요. 서울만 그런 거지. 그럼 그 의미는 뭐냐? 이게 내가 그 경기가 좋을 때는 거지 같은 집을 거지 같은 집을 사더라도 무조건 돈을 버는 시장이었어요. 근데 아무리 A급 강남 물건을 사더라도 내가 고점에서 샀다고 하면 강남 것도 2, 30%씩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10% 싸게 사더라도 20%, 30% 떨어지면 돈을 번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거시경제를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거시경제 뭐예요? 예? 크게 뭐 금리가 있을 거고, 그리고 뭐 미국 대통령이 뭐 도널드 제이 트럼프 대통령이 된 것도 있고, 뭐 그게 이제 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을 주잖아요. 뭐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사이클을 좀 이해를 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러면 다소 내가 뭐 물건을 잘못 산다든지 뭐 잘못 투자를 했을지라도 사이클을 잘 만나면 돈을 벌어요. 근데 아무리 잘 사도 사이클을 잘못 만나면 돈을 잃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초창기 때 얘기했다시피 기준금리는 떨어지고 있지만 대출금리는 오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부분이 굉장히 혼재되어 있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완벽하게 바닥을 찍고 올라갔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조금 올해 2월, 3월부터 좀 슬금슬금 오르다가 9월 때부터 대출 규제가 일어나면서부터 확 떨어졌죠. 거래량도 3분의 1 이하로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 방향성은 잘 모릅니다. 그거는 이제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제 다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올해보다는 내년에 금리가 떨어질 확률이 높고 금리가 떨어지면 역사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오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아요. 그래서 거시 경제 사이클을 지금 이해하고 투자 포인트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절세인데요. 절세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첫 단추입니다. 그래서 개인 명의가 유리한 부동산이 있고 법인 명의가 유리한 부동산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항상 투자할 때 그냥 얼마 벌었다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세금 다 내고 세후에 내가 얼마 벌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세를 하면서 세후 수익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단으로는 법인을 활용하면 좋다라는 겁니다. 법인을 갖고 있으면 무조건 돈 번다가 아니라 투자를 함에 있어서 법인을 활용하면 절세하면서 세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가장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가장 그 포커싱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90원, 100원짜리를 90원, 80원, 70원에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인데 그 안전마진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경공매를 공부하고 금매를 찾고
막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이 트라이앵글을 절묘하게 잘 고수를 하고 나만의 원칙을 갖는다고 하면 뭐 크게 무리 없이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45명이네요. 제가 물 좀 잠깐 떠올게요. 아, 5분 쉬고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그냥 밤새도록 하고 스트레이트로 끝내야죠. 질문